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윤상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1강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짧게 가능하죠? 네, 제 강의 필기 노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한능검 강좌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제 강의 필기 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강의력도 좀 있긴 하겠지만요. 지난 시간이 고대 정치의 전체적인 것을 배웠다라면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대에 있었던 사회, 경제, 문화 파트 이번 시간. 이 시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와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필기 9강부터 고대 사회 파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사회는요, 왕족, 즉 고시겠죠. 그 다음에 귀족, 오부족 출신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건 문제화 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고구려 사람들은 상무적 기풍이 있었다. 상무적이란 건 뭐냐면 약간 전투적, 이런 단어의 좀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격한 형벌이 있었고요. 하나 훔치다 걸리면 일책시비법, 지난 강에 배웠던 겁니다. 고구려 일책시비법 기억해 두시고요. 형사취수제. 선생님, 이거 부여에서 있었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부여에도 있었고 고구려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서부터 배워나가니까 당연히 고구려 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서옥제, 일종의 대릴사위제다. 요 서옥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이 들어가자면 당시가 노동력 중심의 사회였었어요. 결혼해서 여성이 남편 집에 오게 되면 여성 집에서 노동력이 손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처갓집에 가서 방을 하나 져요. 그게 서옥이에요. 사위의 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미리 이 처갓집에 노동력을 헌신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본가로 온다라는 제도가 서옥제도입니다. 일종의 대릴사위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대법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고국 천황 때 을파소의 제안에 의해서 농민의 몰락 방지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단어가 춘대, 추납제입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 가을에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백제 사회는요, 백제 사람들은요, 스타일이 아주 좋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백제는 부여 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팔성 귀족이 있었답니다. 자, 절도하면 고구려보다는 조금 약해요. 2배 정도 냈으면 됐고, 대표적인 게 양직공도. 양직공도 밑줄 하나 살짝 꺼주시고요. 이게 당시에 중국엔 남조의 여러 왕조 등이 있었어요. 송제, 양진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양나라 때 각국에서 양나라로 오는 사신들을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했었대요. 근데 백제 사신들이 딱 왔을 때 딱 그림을 그리면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와, 백제 사람들은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아주 멋진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양직공도라고 하고요. 당시에 백제와 중국의 남조 왕조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양직공도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니 해도 신라의 사회제도겠죠. 대표적인 게 골품제입니다. 골품제는요, 부족의 통합 과정 중에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일상생활까지 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골품에 의해서 그가 집 크기라든가 수레바퀴 크기라든가 관직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제한당하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었었고, 무엇보다 공직에서 관직의 승진이 제한당하는 상당히 폐쇄적 신분 구조였었다. 자, 뿐만 아니라 랑도, 화랑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랑도는요, 화랑과 랑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화랑은 소대장이고요. 그 밑에 있는 소대원들이 랑도거든요. 그들을 하나로 불렸던 게 바로 화랑도고요. 화랑도는 계급의 갈등을 완화시켜요. 과거 드라마지만 우리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시면 보통 이 화랑들은 다 좀 약간 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랑들이 자신의 부하들이었던 낭도들과 같은 곳에서 같은 훈련 받으면서 같은 걸 먹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 귀족이어서 좀 특별한 줄 알았더니 나랑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은 것을 먹네? 라고 하면서 계급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진흥왕 때 이러한 그 개인적인 조직이었었던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닫게 되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이 독립운동가이면서 최고의 민족주의 사학자로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 화랑이 갖고 있었던 이 랑가 사상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화백회에 나왔습니다. 자,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백제에는 정삼회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었고요. 화백회의는 귀족회의예요. 이 짱이 바로 상대등이 되겠고요. 이러한 화백회의의 결정은요, 만장일치제였습니다. 그리고 국왕과 귀족 세력과 권력을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화백회의가 되겠습니다. 골품제, 화랑도, 그 다음에 화백회의 다 어디? 라라라 신라 되겠고요. 자, 발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요, 왕씨가 대조영이 세웠잖아요. 당연히 왕족은 대시겠죠. 그리고 이원적 민족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요. 피지배층은 말가린 등이 다수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통일 신라로 오게 되면, 자, 삼국을 통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민족 융합 정책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구주예요. 당시에 전국을 9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3개는 과거 옛 고구려 땅, 3개는 옛 백제 땅, 3개는 옛 신라 땅이에요. 그래서 뜨리 3개씩 나눠준 것이죠. 민족 융합 정책의 하나였었고, 중앙군대였었던 바로 이 구서당도 신라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제인, 고구려인, 말갈인, 신라인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민족 융합책이 뭐였었다? 구서당이었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신라 하대 때는요, 골품제의 모순이 더 극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게 원래는 1에서 3두품도 다 귀족이라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요. 4두품은 평민화돼 버려요. 그러면서 6두품의 불만은 극에 달하죠. 뭐야,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라고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들이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되고, 여기에서 반대했었던 이들이 어디 호족과 연대하면서 고려 사회로의 그런 새로운 사회를 열게 되는 몇몇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소경,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인데요. 누구왕? 뉴스페이퍼왕, 신라의 신문왕이 있었고요. 자, 원주의 북원경, 충주의 중원경, 청주의 서원경, 남원의 남원경, 김해의 금광경인데, 이 중에서 여기가 나오는 도시들이 사실은 가장 전통적인 그런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주엔 고구려비 있었고요. 청주에는 민정문서 등이 여기 청주를 배경으로 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소경은요,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했었고 지방 통제를 강화했으며 지방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 고대 사회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고대 경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국의 경제, 통일신라의 경제, 남북국의 경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의 경제는요,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조세공납역인데, 선생님 여기 15세 이상이라는 게 특징이네요. 그 이후 시대부터는 16세부터잖아요. 맞는데요, 이런 걸로는 사실 웬만하면 잘 안 물어봅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고구려의 진대법, 고국 천황 때 춘대 추납제, 실제 목적은 뭐? 농민의 몰락 방지입니다. 자, 동시전 하나 봐주세요. 원래 당시 신라의 수도가 경주죠. 경주의 동쪽에는 동시라는 시장이 있었대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시장에는요, 이 자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법적인 상행위를 막기 위한, 지금으로 따지자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상행위 감독기구가 지징왕 때 만들어져요. 그게 뭐라고요? 동시전이라고 한다고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중왕, 요런 거 가끔 물어보는데 요런 게 물어보면 어려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노급과 시급이 있습니다. 요건 너무 중요하죠. 노급은 뭐냐면요, 관리들이 자신이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시급은요, 내가 태어났더니 왕족이야. 태어났더니 공신이야. 그래서 받는 거야. 내가 그냥 할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들이 잘해서 받는 거겠죠. 일종의 보너스, 포상 개념이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수조권과 함께, 수조권이란 건 뭐냐면 그 땅에서 국가로 내는 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 그 이후에 나오는 고려 시대 때 전시과라든가, 그다음에 고려 말에 만들어졌지만 조선 시대 때 대표적인 과전법도 다 수조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중요한 건 노동력을 징발했다라는 게 그 이후에 나오는 제도들과 노급 시급의 차이점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노급이란 건 내가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A라는 지역에 관리를 일한 대가로
여기 노급지역을 받았어요. A라는 땅. 그러면 여기 A라는 땅에서 국가로 내는 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내 멋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노동력 징발권. 이것이 고대 사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노급과 시급의 차이점도 봐주시고 이 둘의 공통점인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노동력 징발은 요때 있었죠. 그 이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가면 노동력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집니다. 예, 그것도 하나 차이점으로 봐주시고, 자, 교역으로는요, 신라의 대표적인 게 항성항성, 당항성이 있습니다. 진흥왕 이후. 왜? 진흥왕 때 뭘 장악했다? 한강유역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흥왕 이후 중국과 직교역할 수 있는 큰 배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러한 삼국이 신라로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좀 바뀌는 게 조세. 여기서 말하는 조세라는 것은 일종의 전세죠. 그래서 토지에서 농사 지은 것으로 내는 세금 10분의 1 정도 됐고요. 특산물도 있었고요. 역, 성인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인 남자는 16에서 60세 남자들입니다. 군역과 요역 등등이 있었다. 이런 건 사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건 나오지. 토지제도의 변천. 대표적인 게 신문왕, 형광펜이죠. 관료전 지급하면서 노급 폐지했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전과 노급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이에요. 관료전은 그 땅의 수조권만 지급하는 거예요. 관리로 일한 대가로 인해서. 그렇지만 노급은 뭐가 있었죠? 노동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것은 귀족들의 특권을 약화시켰다는 것이죠. 예. 이게 노동력을 이제 더 이상 갖다 쓸 수 없게 됐으니까. 이게 신문왕이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덕왕 때 정전, 일종의 민전이 지급되었었고,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는 모습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단독 문제로 가끔씩 나오는 민정문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장적 내지는 신라장적이라고도 하고요. 촌락문서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것은 청주에 있는, 지금의 청주죠. 당시 서원경 일대의 그 촌락에서 그 기록을 발견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일본 도다이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촌주가 매년 조사를 하고 3년마다 기록을 해요. 기록. 3년마다 작성을 한 건 촌주가 작성하는 거예요. 촌주가, 그 지역에 있는 촌주가.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2장? 이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가축수라든가, 그 다음에 소, 말, 그 다음에 과일이 있는 나무, 이런 걸 유실수라고 하거든요. 등등을 조사했던 것이고, 목적은 간단하죠.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바로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했던 것이고, 조세징수와 부역징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내지는 조세징수와 부역징발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자, 남북국 시대의 교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교역이 많이 나와요. 통일신라 때는요, 당나라와의 교류 중에 대표적인 게 신라방, 신라촌 등이 있었고요. 신라원도 있었어요. 신라원이란 건 뭐냐면 사찰을 뜻합니다. 특히 장보고가 만들었었던 산동반동 일대의 적산법화원이라는 사찰이 유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역과의 교류 중에 울산항 동그라미. 앞으로 여러분이 한능건 문제를 푸시다가 어떻게든 울산항이란 표현이 봤다. 무조건 통일신라 시대예요. 봐주셔야 됩니다. 당시 통일신라는요, 아라비아 상인, 즉 서역 상인들과도 교역할 정도로 상당히 활발했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괴릉에 있는 무인상이 동양인처럼은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당시에 유리라든가 귀금속 등을 교역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짱한테 늘 보고하고 가야 되는 짱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해진 등을 개척했었으며 지금의 완도 일대가 되겠죠. 당시에 일본 승려 앤린을 도와서 우리나라 여행도 시켜주고요. 중국에서 거지처럼 살던 이 앤린을 다시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러한 것을 기록에 남겼으니 우린 그것을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 통일신라 시대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발해라고 한다면 신라와 교류했었던, 발해가 교류했던 신라도, 라도라도, 신라도, 당과 교류했던 발해관, 그다음에 일본과 교류했던 일본도, 그 외에도 말 수출이 유명했었는데요. 이 발해에서는요, 대표적인 게 말 길렀던 지역, 바로 솔빈부 등등이 되겠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상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때는 동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주 동쪽에 있는 시장, 동시가 있었고 그것을 감독하고 있던 기구가 바로 동시전이라고 했습니다. 지중왕 때 만들어졌다. 요거 말씀드렸고, 통일신라가 되면서요,
동시 외에도 서시와 남시 등이 추가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려 경제 끝. 됐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부터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시험 문제 여기서 쏟아져요. 그리고 이거 준비한 사람이랑 준비 안 한 사람이랑 여기서 차이 납니다. 바로 문화 파트입니다. 자, 11강 고대 문화, 불교와 도교 파트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주요 승려들, 이건 어떤 나라랑 어떤 승려랑 연결이 되는지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고구려의 승려 중에 해자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해자가요, 일본의 쇼토쿠 태자라는 태자의 스승인데, 태자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 스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쇼토쿠 태자, 공부 좀 해자.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 봐주시고요. 자, 백제는요, 놀이사치계라는 승려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라에서는요, 상대 때는 원광법사 세소고개, 그 다음에 자장스님, 이 자장스님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의했던 인물. 선생님 그러면 선덕여왕 때 인물이겠네요? 그렇죠. 공부를 좀 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중대 때 가면서 우리나라 한능검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빅5 안에 언제나 들어간 인물이 원효와 의상입니다. 반드시 봐두셔야 돼요. 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계에도 4대 천왕이 있거든요. 신라의 대표적인 승려인 원효와 의상, 그 다음에 고려의 대표적인 그 승려인 바로 의천과 진울, 이렇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천왕인데요. 그 2명, 요거 잠시 뒤에 자세하게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중대 때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대 때는 도선 스님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 중대 때는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종이 있었고요. 교리와 불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건 오교 중심이죠. 자, 선종이란 건 뭐냐면 개인의 참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라 하대 때 구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교 구산 이렇게 표현하고요. 교종은요, 왕권이 좀 강화에 도움이 되었었고 권위적인 것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형 미술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었는데, 하대 때 오면서 호족들이 힘을 차지하게 되면서 권위적인 모습을 좀 내려놓고요,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불교는요, 왕실 불교로 처음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귀족 불교입니다. 왕족불 사상이에요. 너 부처님을 사랑하니? 근데 살아있는 부처님 보고 싶지? 그게 왕이야 라고 하면서 이 체제 안정에, 중앙집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은요, 앞다투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구려는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소수림왕 때 수용을 했었고요. 백제는 중국의 동진, 여기서 말하는 동진은 남쪽에 있던 국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침류왕 때 수용을 했습니다. 이 신라는요, 고구려로부터 받았다가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에 의해서 불교가 공인되는 모습이 있었고, 신라 불교의 특징은요, 업설이에요. 야, 너 저 귀족들한테 저항하지 말고 너 지금 있는 거 열심히 살아가. 그러면 더 다음에 좋은 것을 쌓으면 너 다음 생에서는 더 좋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지배체제 정당화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륵. 이 불교에서 미륵은요, 일종의 메시아예요. 구원자. 언젠가 사회가 혼탁해지고 힘들어지면 미륵이 올 것이다. 메시아 신앙. 특히 당시의 화랑도 정신이 요 미륵 신앙과 좀 연관이 살짝 되고요. 호국 불교도 있습니다. 세소고개와 황룡사 구축 목탑 같은 것들은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형태였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나왔습니다. 원효의 일단 별표 한번 가주시고요. 자, 원효는요, 설서당 이름으로 워낙 유명하죠. 원래 본명입니다. 요건 법명이고요. 그러니까 그 승려의 이름인 거고요. 원래 본명은 설서당이에요. 자, 그는요, 제일 유명한 게 일체유심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먹다. 원래 당나라로 유학 가고 싶었었는데 거기다가 썩은 해골 빠가지고 물 먹고 나서 우악 토하다가, 이게 분명히 썩은 물을 내가 처음에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것이 썩은 물이다라는 것을 알고부터 토가 나왔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일심사상, 그 다음에 화쟁사상,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 싱어송 라이터 및 이 래퍼가 되죠. 그래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무예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 너 진짜 부처님 사랑해? 그럼 이것만 하면 너네 극락정토 갈 수 있어. 남의 아비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워. 그 다음에 외쳐. 말만 해. 라고 하는 아미타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요,
요석공주라는 공주와 이게 결혼돼요. 그리고 아들도 낳으니 그가 설총입니다. 아니 선생님, 원효 아들이 왜 설총이에요? 설서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설총 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원효는요, 당시에 고대 불교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신문화장론,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판비량론 등등의 책들이 나오면 누구다? 쇼쇼쇼 원효다. 봐주시고요. 자, 이 원효와 함께 중국 유학을 가려다가 원효는 해골바가지를 먹고 야,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어 하고 그가 이제 국내 이 전도에 집중했다면 중국 유학을 갔다 왔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의상입니다. 의상은요, 화엄사상을 정립했었는데요. 그가 유명하게 썼던 책이 화엄일승법계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모든 것이 하나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라는 생각,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합니다. 즉 화엄정을 괜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가 남야비탑을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너는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미타, 즉 내세적인 것이라면 이 의상은요, 현세적이에요. 관음신앙, 현세적. 그리고 사찰지였던 게 다 의상이죠. 유명 사찰. 어디 저기 속초에 가면, 양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낙산사. 그 다음에 영주에 가면 부석사, 그 다음에 안동에 가면 봉정사. 이게 다 누구 때? 의상 스님이 창건하셨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효와 의상의 공통점, 불교 대중화와 둘 다 교종 중심의 승려였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대표적인 승려 누가 있습니까? 왕오 천축국전. 해초. 인도 및 주변 나라까지 여행하고 그 기록을 남겼던 해초의 왕오 천축국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신라 하대 때로 오자면 도선 스님이 풍수지리설을 가지고 옵니다. 자, 풍수지리설은요, 땅의 기운이라든가 이 산의 기운, 물의 기운 등등이 인간의 균룡 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읍이라든가 묘자리를 짓는 거, 정하는 거, 이런 거에 영향을 주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신라 하대 때는요, 선종이 유행을 하게 돼요. 선종은 개인의 참선, 해탈은 뭔가 객관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즉 이 주관성은 당시에 새로운 사회의 변혁을 꿈꾸고 있었던 호족들과 연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려 왕조 개창에 사상적 바탕을 도움을 주었던 게 누구라고요? 선종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선종은요, 구산, 즉 지방 호족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지방 문화 발전과 조형 미술은 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그러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선종 불교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는요, 무의자연, 불로장생, 그 다음에 신선사상, 도사라든가 은둔 이런 것과 관련이 되고 각각의 나라들과 하나씩 연결지어 볼게요. 대표적인 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요, 사심도,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그러한 주작도라든가 현무도라든가 청룡도라든가 백호도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도교의 방위신이 다 여기서 말하는 사신도가 도교와 연관이 되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 고구려에서는요, 연개소문이 도교 장려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제가 사실 도교랑 연관성은 제일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산수무늬 벽돌.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이 산수무늬 벽돌이 바로 이 도교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금동대학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백제 도교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금동대학로에 나와 있는 그런 신선이라든가 당시의 이상세계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 백제가 얼마나 도교에 심취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게 부여에서 능상리 고분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령왕릉 지석이 있습니다. 토지신의 제사를 기록하는 것을 보아서 이 무령왕릉 지석이 다 어디와 백제의 도교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요. 신라하면 화랑도, 거기서 보면 명상대천에서 수련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난가 사상과 연결이 되었었고, 이것이 바로 이 도교 사상의 그 전통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누구와 누구? 원효와 의상의 비교. 그 다음에 은근히 해초는 사실 왕호 천축국적밖에 없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산 선문, 그래서 이 교종과 그 선종, 이 중대와 하대를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대 문화, 그 다음으로는요, 유교와 역사서 파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교 내지는 유학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거기 안에 훈과학, 고증학, 양명학, 성리학 등등이 있는 것인데요. 특히 성리학은 송나라 때
발전하게 됩니다. 뭐 신유학, 뭐 주학 내지는 주자학이라고도 하는데 춘추 전국 진, 한, 당 등등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요 진나라 때 법가 사상을 하게 되면서 다른 학문들을 탄압하죠. 대표적인 게 분서갱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때 이때 상실되었었던 것을 좀 회복시키기 위한 경전의 자구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훈고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국시대에 영향을 주었었는데요. 즉 삼국시대 유학은 대부분 다 훈고학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성리학은요? 성리학은 우리나라 고려 말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그 전까지는 다 훈고학적 유학이 우리나라 유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 성리학이 고려 후기 때 우리나라한테 전해지고요. 그다음에 양명학과 고증학이 조선에 살짝씩 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유교 내지는 유학에서는요. 고구려에서는 중앙에 태학이 있었습니다. 소수림왕 때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었고요. 지방에는 경당, 장수왕 때 역시 만들어졌는데요. 평양천도와 함께 문무교육, 문무일치교육을 해나갔던 게 경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당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고 태학은 사실은 고구려 말고도 몇몇 나라들이 태학이 있으니까 그거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고구려 때도 태학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요,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등이 있고요. 유교경전과 기술교육의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자, 사택지적비가 있어요. 사택지적이라는 인물이 늙어감을 한탄하면서 내 말년에 불교에 귀의하겠다, 그다음에 사찰 짓겠다라는 내용을 그 비석에 적어놨습니다. 이걸 사택지적비라고 하고요. 자, 왕인이란 인물이 일본의 논어를 전달해 주기도 했었으며 천자문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신라에는요, 임신서기석. 이거는 신라 이 청년들 2명이 만나갖고 야, 우리 진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자. 나 몇 년 안에 이러이러한 책들 다 읽어버릴 거야! 라는 내용을 돌에 새겨놨어요. 돌에 새길 정성이면 사실 그냥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임신서기석이 당시에 유교가 얼마나 많이 신라 사회에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속오계는 원광법사가 국가 정신을 확립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졌었던 게 세속오계가 되겠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의 유교는요, 대표적인 게 국학형광펜입니다.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 되겠고요. 유교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원성왕의 독서 3품과입니다. 독서 3품과. 3개의 품으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독서의 능력을. 그래서 국학의 졸업시험으로 이걸 보자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 시험 안 봤거든. 근데 갑자기 시험 보려. 원성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원성이 자자했지. 그래서 원성왕 때 바로 이 독서 3국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원성이 너무 자자해지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독서 3국가가 있었다라는 증거만으로 당시에 유교 경전의 이해의 수준 내지는 3등급으로 나눴다라는 거, 그리고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했었다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나름의 노력도 있었구나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성왕, 원성이 자자했었다고요. 누구 때? 독서 3품과 때 기억해 두시고, 발해에서는요, 감자주는 거꾸로 읽은 것이고 주자감입니다. 주자감. 왜 그러냐면 고려의 대표적인 그 교육기관이 국자감이거든요. 고려 사람들은 감자국을 좋아한다. 발해 사람들은 감자주를 좋아한다. 감자수를 좋아했대.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주자감입니다. 주자감과 국자감을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고려에서는 국자감, 발해에서는 주자감입니다. 발해 사람들은 감자주를 좋아했었고 고려 사람들은 감자국을 좋아했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왕 때 주자감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었고요. 왕과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교육을 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삼국시대 때 역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서는요, 육이라는 역사책이 있었고 신집 5권, 신집이라는 역사책을 이문진이 정리했었습니다. 자, 백제 때는요, 근초고왕 때 대표적인 학자 중에 고흥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석이라는 역사책을 지었었고요. 자, 신라 때는요, 우리 터프가이 거칠부가 진흥왕 때 국사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남북국 시대 대표적인 역사서 통일신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김대문은요, 자주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었는데요. 화랑색이라든가 고승전, 그 다음에 한산기 등등의 그런 책을 남겼었다. 어느 시대요?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강수는요, 외교 문서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원효의 아들이 설총이라고 그랬죠? 이두를 정리했었고, 특히 화왕괴, 너 간신들 조심해 라는 그러한 내용을 신문왕에게 올리기도 했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 최추원입니다.
최치원은 신라 하대 때 우리나라가 배출한 최고의 천재였어요. 10대 때 발해 빈공과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기도 했었으며 개원 필경이라든가 토황소경문. 요 토황소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당나라 하대 때 대표적인 난이 황소의 난이거든요. 이 황소의 난은 토벌하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요. 그것이 지금 아주 당시 당대 최고의 명문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치원의 토황소경문.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혁안 10여 조를 올렸었는데 이때 진짜 성만 밝히던 여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여왕이 셋이 있었거든요. 초기에 2명은 덕이 있었어요. 선덕, 진덕. 그리고 마지막에 신라 하대 때 왕은요, 맨날 진짜 성만 밝혀. 좀 약간 문란해. 그래서 진성여왕. 이거 받아들여 줬겠습니까? 성만 밝혀야죠. 이런 거 안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랬던 모습 있었다라는 거. 이게 뭐다? 12강 고대 문화, 유교와 역사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고 이게 가장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불상, 탑, 건축, 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상과 탑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거 한 2문제씩은 늘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불상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상 요 네이밍 다 외울 생각 하지 마세요. 네이밍은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제가 보여드리는 요 이 그림과 나라와의 매칭만 시켜주면 돼요. 금동 영가 7년명 열의 입상. 이게 또 이름들이 너무 길어. 이거 외우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보시고 요 이 사진이나 요 그림이 나오면 이 나라구나. 요 나라구나.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금동 영가 7년명 열의 입상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되게 작아요. 그것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 되겠고요. 백제는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종산. 과거에는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했었던 요 불상은요, 백제의 미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 떠서 이렇게 질 때 보면 이렇게 미소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고요. 신라 때는요, 신라 경주에 가시면 경주 배동 석조 열의 삼존 입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다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삼존 입상 이거 나오면 통일 전에 신라구나.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발해는요, 이불병자상. 지난 강의도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이불병자상 대표적인 발해의 불상이 되겠고요. 통일신라 때는 뭐니 해도 우린 이걸 알잖아. 그쵸? 바로 석굴암 본존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요 상은 누구 거냐? 백제 거란 설도 있고, 신라 거란 설도 있고, 또 목자는 또 고구려 거란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나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탑 볼게요. 자, 고구려에는 전해지는 탑이 없고요. 백제는 대표적인 탑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무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반드시 봐주시고, 요게 바로 평제탑이라고 해서 이제 백제를 평정한 탑이다 그래서 평제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부여에 가면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탑들을 보면 어디 거? 백제 거. 요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신라 때는요, 분황사 모전 석탑입니다. 요것은 여기서는 큰 돌들이 이렇게 쭉쭉 큰 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모전 석탑은 이거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지은 거거든요. 우린 이걸 모전 석탑이라고 합니다.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이 있어요. 자장 스님의 건의에 의해서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었는데 고려 때 몽골의 침입 때 이것이 소실되었었는데 이렇게 생겼죠. 이건 정말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림을 찾아보면 이렇게 있었대요. 이게 바로 황룡사 구축목탑이 되겠습니다. 자, 발해 때 대표적인 탑으로는 영광탑. 이것도 벽돌탑입니다. 벽돌탑 봐주시고, 자, 통일신라 때 대표적인 게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2개의 탑이 쫙 뻗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여기가 간포 지역이거든요. 바로 바닷가 근처예요. 이게 누구? 신문왕이 자신의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바로 그 사찰 가문사의 쌍둥이 탑. 이게 바로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경주 불국사에 가면 3층 석탑이 있죠. 불국사 3층 석탑은 이것을 해체 보건공사 하던 중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여기서 발견된 것이죠. 이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석가탑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바로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있죠. 이 10원짜리에 배경이 되었던 10원짜리에 바로 다보탑.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 내지는 석가탑과 이 불국사 다보탑 반드시 통일신라 때 대표적인 탑이다 봐주시고요. 그 외에도 통일신라 좀 후기 쪽에 오면 양양에 가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저것과 함께. 그래서 특히 신라 하대 때는요, 승탑, 즉 부도. 그러니까 탑은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승탑은 유명 승려들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부도라고 하는데요. 그 화순에 가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이 끝에가 좀 깨진 듯한 느낌이 있죠. 이것이 바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되겠습니다. 요건 고려시대 거랑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건축으로는 고구려에는 안압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백제에는 궁남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지역이죠. 이 궁남지 있고요. 익산, 미륵사, 왕궁리도 있습니다. 신라에 가면 경주 경주 황룡사 구축목탑이 있는 그 황룡사 지을 때 유명했던 게 솔거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갖고 새들이 벽에 와갖고 부딪혔던 걸로 유명한 바로 그 황룡사가 바로 이 솔거와의 그 설화가 워낙 유명하고요. 자, 발에 가면 상경성의 주작대로. 자, 여기가 궁성인데요. 앞에 길게 뻗은 쭉길. 요걸 우리는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발의 상경성에. 요것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에도 요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좀 따라한 것이고요. 자, 신라에 가시면 대표적인 게 여기에 보시는 불국사. 예. 그래서 이 김대성은요,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각각 만드는데요.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석굴암과 이 불국사 나오면 통일신라시구나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경주에 가시면 이 월지, 과거엔 안압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월지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동궁도 있었고요. 자, 고구려의 과학으로는 고구려의 천문도가 조선시대까지 전해졌었는데 조선 태조 때는요, 이것을 돌판에 새겨버려요.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조선 태조 때 만든 것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 봐주시고, 백제 때는 칠지도, 요거 누구요? 근초고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했던 걸로 유명한 칠지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도 신라 가면 첨성대, 바로 선덕여왕 때 하늘을 관측하기 위한 것들이었었고요. 그 외에도 성덕대왕 신용에서 애물레종 이런 것이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것들입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요게 2차돈 순교비는 어느 시대 때 있었지만 2차돈 순교는 버풍왕 때 있었지만 순교비는 신라 하대 때 바로 이 헌덕왕 때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것들 봐주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파트가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고구려의 초기 양식은요, 돌무지 무덤 양식이에요. 돌을 이렇게 쌓아서 짓는 형태였었고요. 여기는 벽화도 없고 대표적인 게 장군총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하대 때 가면 구식 돌방 무덤입니다. 고구려의 초기 무덤 형태, 후기 무덤 형태인데요. 여기 보면 입구가 있고요. 여기 입구 안에 들어가면 모주림 천장 구조가 있고 여기 벽들이 있기 때문에 벽화도 있었습니다. 입구도 있었죠. 근데 이 구식 돌방 무덤의 최대 문제가 뭐냐? 도굴이 쉬워. 그러니까 추가 매장이 가능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도굴도 쉬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굴식 돌방 무덤에는 여러 벽화들이 전해지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실생활들, 요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들의 신분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귀족들은 모양이 좀 크고요. 하인들은 좀 이 크기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러한 씨름도라든가 요러한 것들, 접객도, 요러한 초기의 그림은 실생활이었다가 이 벽화 후기 때 오게 되면 사신도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요건 좀 되게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도 한번 살짝 기억해 두시고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가 바로 고구려의 유의민들이 만들었던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엔 돌무지 무덤입니다. 대표적인 게 석촌동 고분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초기 양식이었었던 장군총보다는 조금 크기는 작지만 어쨌든 형식은 좀 비슷하고요. 요게 장군총, 요것이 백제 석촌동 고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돌무지 무덤이고요. 자, 하대 때 오면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이어졌던 게 다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송산리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능산리 고분군 일대에서 백제 금동대학로가 발견되었던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데
요 동시대에 벽돌 무덤 양식이 백제 때 있었다. 요거 되게 문제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벽돌 무덤 양식 우리나라에 있는 거 뭐라고 했었죠? 무령왕릉이고요. 이 무령왕릉은 중국의 남조와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예, 벽화가 이 벽돌 무덤에 없었고, 여기 이 무령왕릉에 없었고요. 매지권이란, 요게 약간 도교적인 걸 상징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토지신한테 내가 이 토지를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도 봐주시고요. 자, 신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초기 무덤 양식은요, 돌무지 덧널 무덤 양식이에요. 이렇게 관이 있고요. 덧널을 댄 다음에 이렇게 흙과 자갈을 쌓아서 크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해봤자 이건요, 여러분, 도굴이 너무 힘들어. 포크레인 불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신라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던 게 이 초기 양식 때문에 그래요. 돌무지 덧널 무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대표적인 게 천마총 같은 게 해당되고요. 선생님, 이거는 그 벽화가 없다며요. 그럼 왜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마도는요, 말 안장에 있는 그림이었던 거지 벽화가 아니에요. 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가 없습니다. 입구도 없고요. 입구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오랫동안 도굴이 안 되면서 안 돼 있었다. 껴묵거리라는 건 뭐냐면 이 시신과 같이 묻는 것들 껴묵거리라고 하는데, 이 껴묵거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당대 신라 상황을 지금에 사는 우리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천마도입니다.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안장에 있었던 바로 그 그림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후기 때 오면 역시 신라도 굴식 돌박 무덤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후기 때 오면서 다 굴식 돌박 무덤입니다. 대표적인 게 김유신 묘인데요. 김유신 묘에 가시면 이 주변에 있었던 12지상과 둘레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요게 바로 이 둘레돌이 있고 요 주변에 다 12지신상,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신상이 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에는요, 문왕에 두 공주가 있어요. 두 공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둘째였었던 정해 공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정효 공주가 있는데, 이 정해 공주는 굴식 돌박 무덤이에요. 돌사자상이 있는데, 여기서 있는 굴식 돌박 무덤은 벽화가 없고 무주림 천장 구조 양식을 가졌다라는 게 특징인데, 돌사자상이 있는 게 더 유명합니다. 이 돌사자상이요, 입을요 해 벌리고 있어요. 요렇게 해 벌리고 있잖아요. 정해 공주입니다. 이 정해 공주의 동생이 정효 공주예요. 문왕의 넷째 딸인데요. 바로 벽돌 무덤 양식이에요. 요 두 인물은 같은 왕의 딸들이니까 동시대 인물일 텐데, 정해 공주는 굴식 돌박 무덤이고 정효 공주는 벽돌 무덤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무령왕릉도 벽돌 무덤 양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효 공주 묘에는 벽화가 있어요. 이게 조금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벽화가 있는 게 정효 공주 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적 교류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 수산리 고분 벽화가 있는데요. 이 벽화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자식들이 또 베낀 거예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놈들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놈들. 요게 수산리 고분 벽화, 요게 다카마스 고분 벽화.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요. 해자. 여러분 진짜 공부 좀 하자라고 소토쿠 태자가 스승이 되었던 해자 스님께서 제자한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자, 담징께서는 이 금당벽화, 호류사 금당벽화 그렸던 걸로 유명하고, 뭐 종이라든가 먹 등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담징이 그렸던 것으로 전해지는 벽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구려에서는 불교, 회화, 종이, 붓 등을 일본에 전해 주었었고, 신라에서는 조선술, 축제술, 가야에서는 토기 제작, 요거 무슨 토기? 쓰레기 토기. 그 다음에 백제에서 제일 많이 전달해 주었었는데, 백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기라는 인물이요, 경전을 전달해 주었어요. 경전과 함께 뭐 한자 등등도 전달해 두었고요. 아직기가 그랬대요. 야, 그래 너넨 아직도 한자도 모르냐? 하면서 이제 전달해 주었던 걸로 유명하고요. 자, 왕위는요, 천자문과 그 다음에 논어 등을 전달해 줬었는데, 당시에 이런 게 없었던 일본인들이 왕인 보면서 그랬대요. 와, 당신의 학문이야말로 왕인정. 왕인. 놀이사칙에는 불경과 불상 등을 전달해 주었었고요. 이 백제의 가람, 즉 사원 건축 양식이 일본에 많이 전달해 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봐주시고, 신라는 조금 덜 전달해 주었어요. 대표적인 게 한 2개 정도가 되는데,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과 축제술, 제방 쌓는 거, 담 쌓는 거, 이런 게. 그래서 요 일대에서는 한인의 연못이라는 단어까지 있었다라고 하고요. 가야의 토기가 일본의 토기, 똑같네요? 우리 한마디 해줘야 되겠죠? 쓰레기 똑같이 베끼고 있어. 쓰레기 토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문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전달되면서 일본에 나타났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문화가 일본에 전달해지면서 나타났던 문화를 하쿠오 문화. 여러분 진짜 제 강의 들으시니까 아하 하지 않습니까? 아스카 하쿠오 아하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시에 우리나라 이 고대 문화가 서역과 교류했던 증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중동이로 보이는 아까 그 씨름했던 그 그림 중에 중동인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각저총이라고 하고요. 자, 우즈베키스탄의 궁전벽화에 보면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그 신라는 페르시아산 유리를 바로 이 수출입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통일신라에 가면 원성왕릉이 괴릉이라고 하는데요. 이 괴릉에 보는 무인상이 바로 아무리 봐도 동양인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 고구려 사신단. 여기 보면 고구려 사신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무인상. 여기 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 아무리 봐도 동양권 모습은 아니죠. 아시아권보다는 이거 중동인으로 보이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문화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지난 시간 50여 분, 이번 시간 한 45분에 걸쳐서 고려 시대를 다 끝내버렸어요. 와! 여러분 이런 강의 어디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요. 한능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벼락치기로 끝내서 정말 선생님 3일 준비했는데 일주일 준비했는데 완쌤 강의 듣고 1급 합격했어요 라는 말을 많이 올려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3강 우리 고려도요 딱 2강에 끝낼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강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